안녕하세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정작 삶의 터전인 집을 이룰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가 그런데요. 이게 참 개인회생은 분명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왜 내 집을 지키는 건 이렇게 어려울까요?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 그리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주거권과 별채권의 조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법률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학술적인 고민이 담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요, 현재 개인회생 제도에서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또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재기를 도울 방법은 없을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우선 개인회생,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가볍게 짚어볼까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개인이 법원 도움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빚의 일부를 갚아나가면 그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그런 제도잖아요. 분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기회인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딱 얽히면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통합도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주택담보대출처럼 어떤 특정 재산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별채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별채권, 이게 핵심인데요.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돼도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그 절차랑은 별개로 자기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별개로요? 네. 그러니까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서 다른 빚보다 먼저 자기 몫을 챙겨갈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권리죠. 물론 법 제586조를 보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까지는 별채권 행사를 잠시 멈추게 하거나 금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좀 일시적인 조치고요. 근본적으로는 법 제411조, 412조 이런 데서 파산 절차의 별채권 규정을 가져와 쓰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회생 절차 밖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이 법원에 가서 제가 앞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빚 갚겠습니다. 계획 세우고 승인까지 받아도 집 담보로 돈 빌려준 은행 같은 곳에서는 미안하지만 나는 내 권리대로 집 처분해서 빌려준 돈 먼저 받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이야, 이거 정말 개인회생으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한테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제도의 원래 취지하고도 약간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연구 자료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부분이 바로 거기예요. 특히나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 이게 전부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 밟는 도중에 그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채무자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인 생활 기반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당장 월세나 전세 보증금 구할 여력도 없을 테고요. 막막하겠네요, 정말. 네.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재기는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져요. 결국 개인회생 제도가 목표로 하는 채무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이게 사실상 좀 물 건너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거 안정이야말로 채무자 재기의 최소한의 어떤 안전망이자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걸 예로 들면서요. 당시에 주택가격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 흔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 잃는 고통을 겪었고, 그걸 보면서 주거 안정이라는 가치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안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 변동성 크고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주거권 보호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라는 거죠. 특히 소득 기반이 좀 취약한 분들한테는 집을 잃는다는 게 훨씬 더 큰 충격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타격이 훨씬 크죠. 이런 딜레마 다른 나라에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료에서 미국이랑 일본 사례를 비교 분석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 지점인데요. 먼저 미국을 좀 살펴보면 연방파산법 제13장, 이게 챕터 13이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에서는요. 주 거주지에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조건을 바꾸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담보가치 아래로 채권 금액을 깎는 것, 이걸 크램다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허용이 잘 안 돼요. 깎는 게 안 된다고요? 네,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상당히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햄프 같은 한시적인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법원 밖에서 채권자랑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상환 조건을 협상하는 손실 완화 협상, 로스 미티게이션 절차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제한적이죠. 그렇군요.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반면에 일본은 우리랑 법 체계가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민사재생법 안에 주택자금대부 채권에 관한 특칙이라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 두었어요.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특칙이요? 네, 채무자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이어야 하고 또 제출하는 변제 계획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자가 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빚에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 그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은 좀 미루는 거치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관련 내용은 민사재생법 제196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미국에 비해서는 채무자의 주거권 보호에 훨씬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일본의 경우는 확실히 채무자가 살던 집을 지킬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더 열어놓은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겠죠.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은 뭔가요? 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용하고 실제 법원의 움직임을 좀 종합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대안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걸 개인회생 절차 안에 도입하자 이겁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요? 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이 대출의 상환 조건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요.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고 계속 살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별채권을 무조건 부정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채권자가 가진 담보 가치는 존중해주되 상환 방식에 좀 유연성을 줘서 채무자의 숨통을 틔워주자 이런 접근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 제안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빚 부담을 줄여주는 건가요? 네, 논문의 제안 내용하고 특히 그 서울회생법원에서 실제로 시범 운영했던 실무준칙 사례를 같이 보면 좀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우선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네. 그리고 주택 가격에도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고려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안에서는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이걸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채무자 본인하고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가령 연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소득 기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조건이 꽤 있네요. 네, 아무래도 무분별한 적용을 막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그런 장치들이죠. 그럼 조정 방식은요?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그런 건가요? 조정 방식으로는 담보권의 현재 가치를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 만기에 더해서 최장 10년까지 추가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 이런 게 논의됩니다. 10년이나요? 와. 네, 이렇게 들으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은 뒤로 미루는 거치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 또는 적용되는 이자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자율 조정의 경우 예를 들어 COFX, 이게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요. 이런 시장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하되 채권자 손실을 막기 위해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 이율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이런 게 검토됩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마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주택가격 변동 상황 같은 걸 다시 점검해서 조정 내용을 재검토하는 장치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건가요? 네, 대개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이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시작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해당 주택의 가치를 감정하고 채무자의 소득 수준이나 앞으로 빚을 갚아 나갈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심사하고요. 그 후에 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양측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범 운영해 왔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결과는 좀 어땠나요? 실제로는 좀 도움이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자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무렵부터 관련 실무 준칙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총 36건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중 12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내용을 담은 변제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되었다고 합니다. 36건 신청에 12건인가. 아직 신청 건수나 인가율 자체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요건 충족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인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적용 대상 요건, 주택 가격 상한이나 소득 상한 같은 게 다소 좀 엄격해서 신청 자격 자체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법원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서 담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아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요. 하긴 은행 입장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제도가 좀 초기 단계고 법률이 아니라 실무 준칙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채무자나 대리인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활용에 좀 소극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로 아직은 활성화 초기 단계의 수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이런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확실히 시작 단계에 어려움이 있겠군요. 취지는 정말 공감이 가는데 막상 실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융기관의 반발 가능성 외에도 또 어떤 점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하고 풀어가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된 채권자 권리와의 균형 문제입니다. 담보채권자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대출 자체를 좀 꺼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건 결국 주택금융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채권자가 가진 담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서도 상환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아주 섬세하고 균형 잡힌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두 번째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채무 조정을 하려면 채무자의 정확한 소득, 재산, 기존 대출 조건 이런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정보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이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거나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법원으로서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정안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의 그 로스 미티게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채권자에게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법원의 정보 제출 요구 권한을 좀 강화한다던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가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주택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거냐, 채무자가 미래에 얼마만큼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제도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기준이 명확히 하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과제일 수 있는데 바로 제도화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서울회생법원 같은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인 실무 준칙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게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전국적인 통일성, 예측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 법이 아니라 준칙이라서요? 네. 따라서 이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이고 보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주택자금 대부채권 특칙처럼 아예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 연구 자료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료를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개인회생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왜 이렇게 풀기 어려운 실타래인지 그 구조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의 틀 안에서는 별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 때문에 채무자가 재기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살던 집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집이 재기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삶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 역시 외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균형 찾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구체적인 노력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개안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 법원에서나마 실제 운영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것인지,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법률을 통해 어떻게 안정적인 제도로 완성해 나갈 것인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개 바꾸거나 경제적인 효율성만 따져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집이라는 공간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번 넘어진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디까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는 가치와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하는 금융 시스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치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차분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